제12장. 분명히 집세 지불 기일이 지나간 토요일이었던 것 같다. 아마도 1월 12일이나 13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르베즈는 더 이상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뱃속에 따뜻한 것을 떠넣지 못한 지 몇 세기가 흘러버린 듯 해서 미쳐 있었다. 아, 지옥 같은 일요일. 완전히 청소되었다. 화요일에 산 4파운드짜리 빵 2개를 목요일까지 견디었다. 그리고 어제는 말라 빠진 빵 껍질을 찾아냈지만 그때부터 36시간 동안은 빵 부스러기도 없이 찬장 앞에서 법석을 떨 뿐이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 말하자면 그녀가 등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한 날씨와 으스스한 추위, 내 밑바닥처럼 지저분하고 내릴 듯 하면서도 내리지 않는 눈을 머금은 하늘이었다. 추위와 굶주림이 창자까지 스며들면 허리띠를 아무리 죄어도 끼니가 채워지지 않는다. 아마도 저녁 때에는 쿠퍼가 돈을 가지고 돌아오지다. 그는 일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모든 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가? 제르베즈는 이제까지 수없이 속아왔으면서도 이번에는 정말로 그 돈을 기대하게 되었다. 온갖 말썽이 있은 뒤로 이 동네에서는 그녀에게 걸레 한 장도 빨아달라고 하지 않았다. 청소부로 써주었던 노 부인도 그녀가 술을 마셨다고 비난하며 쫓아냈다. 이제 아무 데서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신용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그게 안심되었다. 왜냐하면 10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보다 죽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할 지경까지 우둔해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쿠퍼가 품삯을 가지고 돌아오면 무엇이든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으리라. 그때까지는 아직 점심때도 안 되었으니 지퍼를 넣은 이불 위에 누워있었다. 누워있으면 추위도 굶주림도 덜했기 때문이다. 제르베즈는 지피불이라 불렀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방구석에 쌓아둔 집더미일 뿐이었다. 침구는 고물상으로 하나씩 사라져버렸다. 처음에는 돈이 아쉬워서 매트리스를 뜯어 양털을 하나람 꺼내 앞치마에 싸가지고 벨룸 거리로 나가 1파운드에 10수를 받고 팔았다. 매트리스가 없어지자 이번에는 커피값을 치르느라고 그 껍데기로 하루아침에 30수를 만들었다. 다음은 베개 그리고 베개 받침 순서로 팔아치웠다. 나무 침대 털이 남아있었지만 이것만은 보슈 부부의 눈 때문에 발밑에 끼우고 나갈 수도 없었다. 만일 집주인에게 담보물로 잡혀있는 물건이 없어지는 모습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관리인 부부는 건물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을 터였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보슈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쿠퍼의 도움으로 침대를 몸체와 등판, 바닥틀로 분리해서 살그머니 가지고 나갔다. 그것을 팔아 얻은 10프랑으로 그들은 사흘 동안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들은 집 이불로 충분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집 이불 껍데기까지도 매트리스 껍데기의 뒤를 이어 팔아버렸다. 덕분에 두 사람은 24시간이나 텅 빈 배를 움켜쥔 뒤에 빵을 실컷 먹었다. 빗자루로 짚을 조금만 밀쳐도 이 싸구려 잠자리는 언제나 뒤집을 수 있었고 그것이 다른 것보다 그리 더럽지도 않았다. 제르베즈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옷을 입은 채 집더미 위에서 누더기 치마 밑으로 발을 끌어들이고 몸을 움츠려 쭈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실몽당이처럼 몸을 동그랗게 오그리고 눈을 크게 뜬 채로 그날따라 심각하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아, 틀렸다. 빌어먹을 아침이야.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이제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위장 속에 납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았고 반대로 머릿속은 텅 빈 것만 같았다. 분명히 누추한 방은 아무리 훑어봐도 유쾌한 얘기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러고 보면 정말 계집이나 다를 바 없다. 외투를 입고 길에 서서 손님을 부르는 암캐도 결코 이런 곳에는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는 텅 비어버린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전에 송두리째 전당포로 넘어가고 서랍장과 탁자와 의자 하나만 남았다. 게다가 서랍장의 대리석과 서랍도 침대들과 같은 운명을 거쳐서 사라져버렸다. 불이 났다 해도 이처럼 깨끗이 휩쓸어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자질구레한 장식품들, 즉 12프랑의 회중시계로부터 가족 사진에 이르기까지 사라져버렸다. 사진은 여자 고물장수가 그 틀만 가지고 갔다. 아주 친절한 고물장수로 그녀가 스튜 냄비와 다리미와 빗을 가지고 가니 물건에 따라 5수, 3수, 2수씩 빵을 조금이라도 살 만큼의 돈을 주었다. 이제는 심지 자르는 망가진 헝가유만 남아서나 그 여자 고물장수도
그것만은 일수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오, 먼지나 쓰레기, 때를 어디에 내다 팔아야 할지 알 수만 있다면 그녀는 당장에 가게를 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방은 그토록 더러웠으니까. 구석의 거미줄만 눈에 떠일 뿐이었다. 거미줄은 벤 상처에 좋다고 했지만 그것을 사겠다고 협상하는 사람은 아직 본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머리를 돌려 무엇이든 팔려는 희망도 포기하고 또다시 집입을 위해서 몸을 오그렸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슬픈 날, 그녀는 창너머로 눈이 잔뜩 올 듯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정말 귀찮다. 온갖 걱정으로 머리를 괴롭히고 자기 상황에 빠져 있어봤자 뭐가 좋을까? 잠깐이라도 눈 좀 붙였으면. 그런데 이 누추한 방에서 일어났던 시끄러운 소동이 그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주인 마레스코시가 직접 오더니 이 기분 밀린 집세를 일주일 안에 내지 못하면 나가라고 했다. 그래, 그들을 내쫓겠지. 그들에게는 길거리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외투를 입고 털장갑을 낀 그 지저분한 녀석이 그들이 잔돈푼이라도 어딘가 감추고 있는 줄 알고 일부러 집세를 재촉하러 오는 꼴이라니. 빌어먹을. 목을 졸라맬 바에야 무엇이고 먹어치우고 말지. 정말 그 배불뚝이 녀석은 고약하기 그지없다. 제기랄.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를 때리는 짐승 같은 쿠포와 마찬가지였다. 그녀에게는 집주인도 남편도 똑같은 존재였다. 아니, 그 두 사람뿐만 아니다. 이제는 상대가 누구든 무턱대고 증오했다. 그토록 그녀는 세상과 인생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정말 지금의 그녀는 주먹질 대상이 되는 창고 같았다. 쿠포는 몽둥이를 암탉나귀의 부채라고 불렀는데 그것으로 마누라를 부채질할 때면 정말 볼만했다. 그녀는 수영을 하다가 나와서 구역질나게 땀을 흘린 꼴이 되곤 했다. 물론 그녀도 지지 않고 물어뜯고 핥히고 했다. 텅 빈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 때렸다. 입맛이 없어져 버릴 정도의 난투극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제르베즈는 주먹 다짐도 아랑곳하지 않게 됐다. 쿠포는 몇 주일씩 계속 취하고 몇 달씩 계속 마시고 다녔다. 정신도 못 차릴 만큼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 마누라를 때리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것에도 익숙해져서 다만 남편을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할 뿐이었다. 그런 날이면 돌아서서 남편에게 엉덩이를 보였다. 그렇다. 엉덩이나 보아라 이 더러운 인간아. 로리의 부부도 푸아송 부부도 보슈 부부도 엉덩이나 보아라. 그녀를 멸시하는 동네 사람 모두가 그렇게 해라. 파리 전체가 한꺼번에 걸려들었다. 그녀는 그지없이 무관심한 표정으로 파리 전체를 엉덩이로 제압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하게 복수를 했다. 불행하게도 인간이란 어떤 일이나 익숙해질 수 있지만 먹지 않고 사는 것만큼은 되지 않는다. 제르베즈를 실망시킨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헐벗고 비참한 생활 중에서도 밑바닥으로 떨어진 인간 말자가 되어버린 일에 대해서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녀가 옆을 지나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닦아도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아무리 무리한 행패를 당해도 이미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았다. 그러나 배고픔만은 그럴 수가 없다. 배 창자가 비틀렸어이다. 오, 그녀는 아주 하찮은 음식조차 먹어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방을 내려가서 보이는 대로 먹어치웠다. 요즘은 특별한 날이어도 그녀는 푸죽한 접시에서 오래되어 세기금이 뒤해진 1파운드의 4수짜리 고기를 사왔다. 그것을 감자와 함께 냄비에 넣고 휘저었다. 때로는 소 염통을 소스로 익히기도 했다. 이런 음식에도 그녀는 입맛을 다졌다. 또 포도주가 있으면 얇게 쓴 빵, 진짜 수프드 페로케를 샀다. 페로케는 포도주에 적셔 먹는 빵이라고 그러네요. 수프드 페로케를 샀다. 이탈리아 치즈를 아주 조금, 그리고 설익은 사과와 마른 콩을 섞어서 익혔다. 이런 것들도 이제 와서는 대단한 진수성찬이라 그렇게 자주 먹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수상쩍은 싸구려 식당의 찌꺼기 음식도 허겁지겁 먹었다. 거기서는 일수만 내면 썩은 고기 구운 토막이 섞여있는 생선 가시를 무더기로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몸을 한층 낮추어서 어느 친절한 음식점에서 구걸을 하여 손님이 먹다 남긴 빵 껍질을 얻었다. 그것을 이웃집 아궁이에 되도록 오랫동안 올려놓아 버터 수프로 만들었다. 그뿐이랴. 배가 너무나 고픈 아침에는 청소부가 지나가기 전에 개들과 함께 온갖 가게 문 앞을 기웃거리기까지 했다. 가끔은 부자들의 요리를 만나는 날도 있었는데 썩은 멜론이나 빛깔이 변한 고등어, 뼈에 붙은 고기도 주울 수가 있었다. 뼈에 붙은 고기에는 구더기가 있을지도 몰라서 잘 들여다보았다. 그렇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고상한 사람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일이라. 그렇지만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도 사흘만 굶기면 배를 원망하며 불평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 또한 틀림없이 네 발로 기어가서 동료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 속에 얼굴을 받고 정신없이 먹을 것이다. 아, 가난뱅이들의 죽음, 굶주림을 호소하는 빈 창자, 이를 맞부딪히며 더러운 것이라도 배불리 먹으려는 짐승 같은 욕구가 찬란하게 빛나는 이 황금빛 파리에 있다니. 기름진 거위고기로 배를 채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르베즈는 이제 그런 일은 잊었다. 어느 날 쿠포가 빵 교환권을 아내 몰래 2장 훔쳐가지고는 그것으로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배를 줄인 그녀는 겨우 그런 사소한 도둑질로 흥분한 나머지 남편을 삽으로 후려쳐서 죽일 뻔했다. 그러는 동안 제르베즈는 희뿌연 하늘을 바라보다가 괴로워서 얕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눈을 머금은 하늘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 찢어지는 꿈을 꾸었다. 그토록 매서운 추위였다. 그녀는 갑자기 몸서리를 치고 불안에 휩싸여 몸을 몹시 떨면서 눈을 번쩍이고 잠에서 깨어났다. 맙소사, 그녀가 죽을 뻔했나? 눈에 핏발이 서고 벌벌 떨면서 보니 아직 환한 대낮이었다. 아직 밤은 오지 않았군. 뱃속이 비어있으니까 시간도 몹시 느리게 지나간다. 그녀의 위장도 깨어나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가랑이 사이에 녹이면서 저녁으로 뭘 먹을지 생각했다. 쿠포가 돈을 가지고 돌아오면 곧바로 나가서 빵 1개, 포도주 1병, 그리고 리용식 소천엽 2인분을 먹어보자. 바주주 영감의 뻐꾸기 시계가 3시를 쳤다. 그녀는 아직 3시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다. 7시까지 기다릴 힘이 도저히 없었다. 그녀는 심한 고통을 잊으려는 소녀처럼 몸뚱이를 흔들어대며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몸을 구부리고 쭈그려 앉아서 열심히 배를 눌렀다. 아, 배고픈 것보다는 아이를 낳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래도 배고픔이 가라앉질 않자 그녀는 불현듯 화가 치밀어 벌떡 일어서서 어린 아이를 잠재우듯 공복을 잠재우려고 이리저리 서성였다. 30분 동안 그녀는 텅 빈 방을 이구석 저구석 부딪히며 걸어다녔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고정시키고 걸음을 멈췄다. 할 수 없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보랄 수밖에.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발이라도 줄 테다. 아무튼 그녀는 로리의 부부에게 십수를 꾸러 갔다. 겨울에는 건물 안에서도 가난뱅이들이 모여 사는 이 계단 주변에서는 10수나 20수씩 꾸어주는 일이 언제나 있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이들은 이렇게 서로를 돕고 살았다. 다만 로리의 부부에게 부탁할 정도라면 죽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이 부부가 지갑을 쉽게 열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돈을 빌리러 간 것은 제르베즈로서는 대단한 배심을 보인 셈이다. 그녀는 복도에서는 몹시 두려워서 머뭇거렸으나 일단 문을 두드리고 보니 치과에 가서 초인종을 누른 사람처럼 오히려 문득 마음이 놓였다. 들어와요. 사슬장애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방 안은 기분 좋은 분위기였다. 화덕은 불타오르고 파릇한 불꽃이 좁은 작업장을 비추고 있었다. 한편 로리의 부인은 검철 사뭉치에 열을 가하고 있었다. 로리에는 작업대 앞에서 더워서 땀을 흘렸다. 금사슬 고리를 용접기로 이어붙였다. 그리고 좋은 냄새가 풍겨왔다. 양배추 수프가 난로 위에서 끓으며 모락모락 김을 내고 있었다. 그것이 제르베즈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만 정신이 아찔해졌다. 아, 당신이 왔군. 로리의 부인은 앉으라는 말도 없이 내뱉었다. 무슨 일이야? 제르베즈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번 주일에는 로리의 부부와 그다지 서먹한 일도 없었지만 십수만 구워달라는 소리가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보슈가 난로 곁에 버티고 앉아 험담을 하고 있던 걸 눈치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슈는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 아니, 그 웃는 모습은 볼만했다.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코가 덮일 정도로 두 볼은 불룩하게 나와 있었다. 무슨 볼 일이지? 로리에가 되풀이해서 물었다. 혹시 쿠포를 보셨어요? 제르베즈는 우물쭈물 말했다.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요. 사슬장의 부부와 관리인은 비웃었다. 물론 그들은 쿠포를 보지 못했다. 그들이 쿠포에게 술을 주지 않으니까 쿠포도 올 리가 없었다. 제르베즈는 겨우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그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요. 돈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돈이 꼭 필요해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로리의 부인은 거칠게 화덕에 부채질을 했다. 로리에는 손가락 사이에 끼어 늘어뜨린 사슬을 코끝에다 갖다 대었다. 보슈는 여전히 보름달처럼 웃으며 입을 어찌나 동그랗게 만들고 있던지 시험삼아 그곳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싶을 정도였다. 다만 10수만 있다면 제르베즈는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였다. 침묵이 계속되었다. 10수만 구워줄 수 있나요? 아, 오늘 밤에라도 바로 갚아드리겠어요. 로리의 부인은 몸을 돌려 그녀를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얌체 같으니 누구라도 감은 이슬로 쏘게 먹을 셈이야. 오늘은 10수라고 했지만 내일은 20수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끝이 없어. 안 돼. 그럴 순 없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참외의 화요일이나 와보라지. 하지만 이봐, 로리의 부인이 소리쳤다. 우리 집에 돈이 없다는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자는가? 자, 내 주머니를 뒤져봐. 뒤져봐도 좋단 말이야. 있으면 기꺼이 내가 구워주지. 마음은 언제라도 그러고 싶지. 로리에가 투덜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없을 때는 그럴 수가 없다고. 제르베즈는 아주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러나 그녀는 가려고 하지 않고서 벽에 걸어놓은 금사슬 다발, 마누라가 다이스 철판에 걸고 힘껏 잡아당기고 있는 금줄, 남편의 마디진 손가락 밑에 쌓여있는 금고리들을 흘낏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거무튀튀하고 천한 쇠 조각 하나만 있으면 맛있는 저녁 식사를 너끈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작업장은 고철과 탕가루, 제대로 닦이지 않은 기름때가 묻어 지저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마치 환전소처럼 값지게 번쩍이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부드럽게 되풀이해서 부탁해 보았다. 갚아드릴게요. 꼭 갚아드릴 거예요. 당신 집에서는 10수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가슴이 터질 것 조여봤지만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는 싫었다. 이어서 다리 힘이 빠지는 기분으로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 되어 우물우물 다시 말했다. 부탁이에요. 당신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요. 나는 이 지경이 되었어요. 이 지경이. 그러자 로리의 부부는 입술을 실룩거리면서 슬그머니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질른발이 여자가 이제 거지 노릇까지 하는군. 맙소사 완전히 몰락했어. 그들 부부는 그런 거지가 싫었다. 알았더라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텐데. 거지에게서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리고 거지들은 무슨 핑계든 대고 방에 들어와서 값나가는 물건을 훔쳐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부부에게는 도둑 맞을 것이 많으니 더욱 그랬다. 조금만 손을 내밀면 한 줌만 집어도 줄 잡아 30프랑 내지 40프랑까지는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제르베즈가 금 앞에 서서 수상한 태도로 있을 때 그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번만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르베즈가 좀 더 앞으로 다가서며 나무 가리개에 발을 대자 사슬장애가 그녀의 부탁에는 대답하지 않고 거칠게 소리쳤다. 이봐 조심해. 당신도 구두바닥에 금 부스러기를 묻혀 나갈 생각인가? 금가루를 묻히려고 구두바닥에 기름이라도 발라놓았나? 제르베즈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잠시 선반에 기댔다가 로리의 부인이 손을 흘끔흘끔 바라보자 두 손을 활짝 펴 보이고는 화도 내지 않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몰락한 여자 같은 힘없는 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안 집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제르베즈는 나가버렸다. 지독한 양배추 수프 냄새와 작업장의 푸근한 온기에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서였다. 아, 로리의 부부는 지금 그녀를 붙들 리가 없다. 그래 잘 가라. 두 번 다시 문을 안 열어줄 테야. 제르베즈의 얼굴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얻은 가난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돈도 있고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수프를 먹는다고 생각하니 그들만의 기쁨이 생겨 어쩔 줄 몰라 했다. 보슈도 몸을 길게 뻗고 두 볼을 더욱 불룩하게 부풀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웃는 얼굴은 정말로 비열하게 보였다. 두 사람은 모두 예전에 질른바리가 보였던 건방진 태도와 푸른 칠을 한 가게, 잔치들에 대하여 호되게 보복을 했다고 생각했다. 정말 잘 됐다. 저것이 바로 식도락의 종말이다. 먹기를 좋아하고 게으르고 음탕한 계집은 폐물처럼 다루어야 한다. 여자가 저 모양이라니 10수를 구글 하러 오고. 로리의 부인은 제르베즈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그래 어림도 없지. 지금 10수를 구워주면 저 여자는 곧장 술을 마시러 갈걸. 제르베즈는 처진 어깨를 움츠리고 헌 신발을 질질 끌며 복도를 걸어갔다. 자기 방 문턱까지 와서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방이 두려웠다. 그러면 몸도 높고 배고픔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지나가다가 목을 길게 빼고
청계 아래에 벌이 영감의 계집 같은 보금자리까지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또 한 사람이 굶주리고 있을 테지. 영감도 사흘 전부터 점심 저녁을 거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감은 거기 없었다. 그 안은 텅 빈 구멍뿐이었다. 어느 집에 초대라도 받았나 생각하니 부르기까지 했다. 비자의 방 앞에 다다르자 신음소리가 들려서 제르베즈는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열쇠는 언제나 자물쇠에 꽂혀 있었다. 왜 그래? 제르베즈가 물었다. 방은 매우 깨끗했다. 한눈에 보니 랄리가 아침에 청소해서 정돈해 놓은 모습이었다. 비참한 가난이 아무리 방을 어지르고 끊임없이 쓰레기를 널어놓아도 랄리는 보이는 대로 치우고 닦아 보기에도 깔끔한 가정을 꾸며놓았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 집에는 훌륭한 주부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앙리에트와 질 이 두 아이는 낡은 판화를 찾아내었고 한 구석에서 그것을 오려내며 조용히 놀고 있었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랄리가 좁다란 간이 침대 위에서 턱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랄리가 누워있다니 그럴 리가. 많이 아픈가 보군. 왜 그러니? 제르베즈가 걱정이 되어 거듭 물었다. 랄리는 이제 앓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핏기 없는 눈을 조용히 뜨고 웃는 낯을 보이려고 해서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랄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고는 눈을 감으며 힘겹게 말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며 쉬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애띤 티가 나는 아이의 얼굴에는 낯빛 반점이 여기저기 보였고 몹시 괴로운 표정이었다. 제르베즈는 자신의 고통도 잊고 두 손을 모아 소녀 곁에 꿇어앉았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부터 이 소녀는 언제나 벽에 의지하며 걸었고 몸을 접어 구부리고는 나무관을 울리는 소리처럼 크게 기침하고는 했다. 아이가 딸꾹질을 하자 입가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왔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힘이 없어요. 랄리는 진정된 듯 속삭였다. 청소를 좀 했어요. 아주 깨끗해졌죠? 유리창도 닦으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보예요. 하지만 대강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잠시 말을 멈추었던 랄리가 말했다. 제 동생들이 가위에 베지 않게 좀 봐주세요. 그녀는 계단을 올라오는 둔탁한 발소리를 듣고 떨면서 입을 다물었다. 비자의 영감이 난폭하게 문을 밀어젖혔다. 여전히 한 잔 들이켜고 강한 싸구려 브랜디로 난폭해진 눈을 번뜩였다. 누워있는 랄리를 보고 자기의 두 넓적다리를 치며 비웃었다. 그는 그 큰 채찍을 꺼내면서 소리쳤다. 아, 제기랄 뻔뻔스러워라. 그냥 웃고 말아야지. 이제 대낮에도 암소처럼 자빠져 있어. 이 게으른 망나니 사람을 놀리는 거냐? 자, 일어나. 그는 벌써 침대 위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애원하듯 되풀이해서 말했다. 아니에요. 아빠 제발 때리지 마세요. 틀림없이 아빠는 후회할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벌떡 일어나라니까. 그는 더욱더 세차게 소리쳤다. 냉큼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 옆구리를 간지러 줄 테다. 일어나 쓸모없는 년. 그러자 아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죽을 거예요. 제르베즈는 비자르의 했던 베드로 채찍을 빼앗았다. 비자르 연금은 멍청이 간이 침대 앞에 서 있었다. 이 코올레게 여자가 무슨 말을 짓거리지? 병도 아닌데 그 나이에 죽기는 왜 죽어? 어리광 부리려고 연극을 하는군. 아, 조사를 해야지. 거짓말이기만 해봐라. 곧 알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애는 계속했다. 저는 가능하면 아빠에게 고생을 안 시켜드리려고 애썼어요. 이분만은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해주세요. 아빠. 비자르는 속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코를 만지작거렸다. 그렇지만 정말 딸은 이상한 얼굴로 어른처럼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누워있었다. 죽음의 숨결이 방 안을 스쳐서 그의 취기를 깨웠다. 그는 기나긴 잠에서 갑자기 깨어난 사람처럼 주위를 돌아보았다. 집안은 온통 깔끔히 정돈되어 있고 두 어린 아이도 깨끗한 얼굴로 웃으면서 놀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리 꼬마 엄마, 우리 꼬마 엄마.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은 단 한 번도 귀여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랄리에게는 무척이나 다정하게 들렸다. 소녀는 아버지를 위로했다. 아이들을 제대로 다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소녀는 무엇보다도 괴로웠다. 아버지가 그 애들을 잘 보살펴 주시겠지? 소녀는 생기 없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을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는 다시 취기가 돌아서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이 휘둥그레져서 멍하니 지켜보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댔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울기에는 너무나 몸이 화끈거렸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잠시 조용하는 랄리가 다시 말했다. 빵 가게에 4프랑 7수를 갚아야 해요. 꼭 갚아주세요. 고드롱 부인이 다리미를 빌리러 갔으니 돌려받으세요. 오늘 저녁에는 수프를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빵은 아직 남아있어요. 감자를 좀 데우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이 가엾은 고양이는 자신의 모든 세계의 꼬마 엄마였다. 이 소녀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나이에 진짜 어머니 같은 분별력이 이 소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토록 크나큰 모성애를 지니기에는 그 가슴은 너무나 연약하고 작았다. 그리고 이런 보물을 잃게 된 원인도 짐승처럼 흉포한 아버지 때문이었다. 어머니를 발길로 차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딸까지 학살하지 않았나? 이 두 착한 천사는 무덤 속에서 잠들겠지만 이 사내는 분명 길거리에서 개처럼 쓰러져서 죽을 것이었다. 그래도 제르베즈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참았다. 소녀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누더기 이불이 미끄러져 내렸기 때문에 다시 올려놓고 침대를 바로 잡아주려고 했다. 그러자 죽어가는 가엾은 작은 몸뚱이가 보였다. 아, 하나님, 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엾은 모습인가. 돌도 눈물을 흘리리라. 랄리는 블라우스 조각을 속옷 대신 어깨에 걸치고 있을 뿐 발가숭이였다. 그렇다, 발가숭이. 그것도 순교자와 같은 피투성이의 처참한 발가숭이였다. 하도 말라서 뼈가 가죽에서 튀어나올 듯한 몰골에 옆구리에는 보랏빛의 가느다란 얼룩이 넓적다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채찍질을 당한 생생한 흔적이었다. 낯빛 얼룩이 왼팔을 휘감고 있었다. 마치 바이스 기계의 이가 성냥개비만한 가느다란 팔을 물어뜯은 것 같았다. 오른쪽 발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드러나 있었다. 아물기 시작하는 상처는 아침마다 집안일로 걸어다니면 또다시 벌어지곤 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녀의 몸은 온통 멍투성이었다. 오, 그 무거운 사내의 발이 이렇게 병아리처럼 사랑스러운 소녀를 짓밟다니. 이렇게 허약한 소녀가 이런 십자가 밑에서 허덕이다니 구역질이 난다. 교회에서 신자들은 채찍을 맞는 성녀들 상을 우러러 보고 있지만 그 성녀들의 알몸도 이 소녀보다 청순하지 못하다. 제르베즈는 침대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너무도 가엾은 몸뚱이를 보고 정신이 뒤집혀서 이불을 덮어줄 생각도 못하고 다시 쭈그리고 앉았다. 떨리는 그녀의 입술은 기도의 말을 찾고 있었다. 쿠포 부인, 소녀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제발 부탁해요. 짧은 팔로 소녀는 이불을 끌어올리려 했다. 아주 수줍어하는 소녀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레 부끄러워진 것이다. 비자르는 멍청하니 자기가 만든 시체를 바라보며 짜증난 짐승처럼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여전히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랄리에게 이불을 다시 덮어준 제르베즈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죽어가는 소녀는 차츰 약해져서 말할 힘도 없이 이제는 오직 예전처럼 체념해버린 생각에 잠긴 검은 눈동자를 그림을 잘라내며 놀고 있는 두 어린아이에게 쏟고 있을 뿐이었다. 방 안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비자르는 이 고통으로 어리 빠진 몽롱함 속에서 서서히 수익했다. 싫다, 싫어. 인생이 너무나 끔찍하다. 아, 얼마나 더러운지. 아, 얼마나 더러운지. 제르베즈는 그곳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오르면서 머리가 이상해져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차라리 성안마차 바퀴 밑에 뛰어들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얼마나 못된 운명이냐고 투덜거리며 달려가던 제르베즈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쿠포가 일하고 있는 주인집 문 앞에 와 있었다. 그녀의 두 다리가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위장이 또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90절이나 계속되는 굶주림의 애가 이제는 외워버린 애가였다. 쿠포가 나올 때 붙잡는다면 돈을 낚아채서 먹을 것을 사겠다. 기다려봤자 기껏 1시간. 어제부터 손가락만 빨았으니 그 정도 시간이라면 참아낼 수 있겠지. 그곳은 샤르보니에르 거리와 사르트르 거리가 교차되는 모퉁이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닥치는 내거리였다. 제기랄, 보도를 성큼성큼 걸어도 몸이 녹지 않았다. 털 외투가 있었으면. 하늘은 여전히 추잡한 낯빛이었다. 당장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고 그래서 거리는 얼음 모자를 씌워 놓은 듯했다.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엄청난 침묵 속에서 파리를 위해 완전한 변장을 새롭고 하얀 아름다운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제발 지금은 그 얇고 투명한 모슬린을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다.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건너편 식료품 가게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다. 배를 미리 잔뜩 고프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거리에는 심심풀이 거리도 없었다. 이따금 길을 가는 사람은 있었지만 모두 목도리를 두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추위가 엉덩이를 얼어붙게 하는데 어슬렁거릴 사람은 물론 없을 것이다. 제르베즈는 4-5명의 여자가 자기처럼 함석장의 주인집 문턱에서 망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틀림없이 불쌍한 여자들일 것이다. 이들도 남편의 급료가 술집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고 있는 게 분명했다. 헌병 같은 얼굴에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여자가 벽에 찰싹 달라붙어서 남편의 등으로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었다. 또 순하고 허약하게 보이는 검은 옷을 입은 자그마한 여자도 건너편 보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또 한 사람, 느림보처럼 보이는 여자는 추워서 벌벌 떨며 우르대는 2 아이를 양쪽에 데리고서 나타났다. 제르베즈는 보초서는 동료 여자들처럼 곁눈질로 바라보면서 말도 없이 지나갔다가 다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 기쁜 만남이다. 아 그래, 그럴 리가 없다. 이 여자들은 서로 아는 얼굴들이라서 번지를 알려줄 필요는 없었다. 누구나가 가난뱅이라는 똑같은 하나의 간판 밑에 살고 있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더 춥게 느껴질 1월의 이 끔찍한 추위 속에서 그녀들은 제자리에 말없이 서서 서로 지나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주인집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직공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어서 2번째 사람, 3번째 사람. 하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급료를 충실하게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업장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림자들을 보고서 고개를 가로저었기 때문이다. 키가 크고 바싹 마른 여자가 문 옆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 얼굴빛이 좋지 못한 자그마한 남자가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자 키 큰 여자가 단숨에 달려들었다. 아, 빨리 끝이 났다. 여자는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돈을 빼앗았다. 이제 동전 한 푼 안 남았다. 한 방울의 술도 마실 돈이 없다. 자그마한 사내는 화도 나고 실망해서 어린아이처럼 커다란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헌병 같은 마누라 뒤를 따라갔다. 직공들이 뒤를 이어 쏟아져 나왔다. 2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억세게 생긴 여자가 다가가자 갈색 머리에 교활한 얼굴의 큰 남자가 알아차리고 빨리 그녀의 남편에게 알려주려고 되돌아갔다. 남편이 몸을 흔들거리며 나왔을 때에는 벌써 100수짜리 동전 2개를 빼돌려 구두 속에 1개씩 감추고 난 뒤였다. 그는 아이 하나를 안아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마누라에게 거짓말을 둘러대며 앞서 나아갔다. 그들 중에는 급료를 친구들과 함께 몽땅 마셔버리려고 조급히 다름질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불쌍한 사람도 있었다. 2주 동안 사나흘 일한 돈을 거머쥐고는 스스로를 게으름뱅이라고 탓하며 믿을 수 없는 맹세를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불쌍했던 것은 검은 옷을 입은 한 자그마한 여자의 고통이었다. 여자는 보잘것없으면서도 예민하고 우아해 보였다. 그 여자의 잘생긴 남편은 그녀를 땅에 넘어뜨릴 뻔할 만큼 매우 거칠게 여자를 밀치고 달아났다. 마누라는 온몸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게들이 늘어선 거리를 따라 비틀거리면서 홀로 돌아갔다. 마침내 직공들의 행렬이 끊어졌다. 제르베즈는 거리 한복판에서 공장문을 바라보았다. 나쁜 예감이 들었다. 뒤처진 직공이 다시 2 사람 나타났지만 쿠폰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 2 사람에게 쿠폰은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수작을 부리는 듯 농담처럼 귀여운 암탉을 오줌 누이러 랑띠 매슈라는 녀석과 뒷문으로 달아났다고 대답했다. 제르베즈는 이해했다. 쿠폰은 또 제르베즈를 속였다. 그녀는 확인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천천히 그녀는 뒤축이 찌그러진 헌 구두를 끌면서 샤르보니에르 거리를 내려갔다. 저녁 식사가 그녀의 앞에서 멋지게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노란 땅거미 속에서 달려가는 것을 바르르 떨며 바라보았다. 이번에야말로 끝장이다. 한 푼도 없고 희망도 없다. 오직 밤과 굶주림 뿐이다. 아, 아름다운 밤이 사라지고 그녀 어깨 위에는 더러운 어두움만 내려앉고 말았다. 그녀는 포아소니에르 거리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쿠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 그가 거기 작은 사양 고양이에서 장화에게 한턱 얻어먹고 있는 중이었다. 그 익살쟁이 장화는 지난 늦여름에 속임수를 썼다가 정말로 어느 부인과 결혼했다. 그 여자는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 젊었을 때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 마르티르 거리에 사는 당당한 부인이었는데 시문 언저리를 어슬렁거리는 하찮은 여자들과는 달랐다. 이 행운아가 멋있는 옷차림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부유한 중산층으로 사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이제는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쪘다. 친구들 말을 빌리면 그는 아내가 알고 지내는 부유한 신사들 집에서 언제든 일거리를 얻어낸다고 했다. 그런 부인의 시골 별장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변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쿠포는 곁눈질로 장화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이 약삭바른 남자는 손가락에 금반지까지 끼고 있다. 쿠포가 작은 사양 고향에서 나오자 제르베즈는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이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돈은 다 써버렸나요? 쿠포가 나지막하게 버릇처럼 말했다. 배가 고프면 주먹이라도 먹지 그래. 한쪽은 남겨 놓았다가 내일 먹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비웃는 것을 멋있게 화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아, 그렇다면 그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빵 가게는 어김없이 빵 반죽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남편을 아마도 그녀의 과거의 이야기로 협박하러 오는 허풍쟁이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럼 나더러 도둑질을 하란 말이에요? 그녀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장화는 화해시키려는 듯이 턱을 쓰다듬었다. 안 돼. 그래서는 안 돼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여자가 상황에 따라 대처할 줄도 알아야지. 그러자 쿠포가 그의 말을 가로막고 잘한다 소리쳤다. 그렇다. 여자는 언제나 요령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의 마누라는 언제나 추한 느림보였다. 그리고 자기들이 집더미 위에서 죽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마누라 탓이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장화를 앞에 놓고 다시 그를 칭찬하는 데 빠져 있었다. 이 짐승 같은 놈, 호화롭게 꾸민 모습을 보라고. 진정 주인 날이 같잖아. 흰 와이셔츠의 멋진 무도화.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보아도 수당꾼 마누라를 가진 행운아야. 두 사나이는 교회로 통하는 외곽 도로로 내려갔다. 제르베즈는 그들을 따라갔다. 말없이 걷던 제르베즈가 불쑥 다가와 말을 꺼냈다. 알겠어요. 난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만 믿고 있었는데 뭐라도 요깃거리를 찾아줘요. 쿠포는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슴을 애는 듯한 말투로 되풀이했다. 그러면 정말로 돈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한 푼도 없다니까.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뒤돌아보고 소리쳤다. 귀찮게 굴지마 알겠어? 아니면 때릴 테야. 그는 벌써 주먹을 쳐들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무언가 결심을 한 것 같았다. 그럼 난 가겠어요. 다른 남자를 찾아볼게요. 그러자 함석장이는 웃어댔다. 농담하지 말라며 시치미를 떼고 안 그런 척 제르베즈를 부추겼다. 그럴 리가. 참 좋은 생각이군. 밤에 불빛 아래서 보면 제르베즈도 남자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남자가 하나 생기면 요리집 카피생으로 데리고 가면 좋을 거다. 그곳에는 작은 방들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는 그녀가 핏기 없는 얼굴로 사람들 눈을 피해 외곽 대로로 가려 하자 구포가 다시 소리쳤다. 이봐, 나한테 후식 좀 싸다 줘. 난 과자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네 서방이 옷을 잘 차려입고 있거들랑 헌 외투라도 달라고 해봐. 그걸로 돈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제르베즈는 이 악랄한 입심에 쫓겨 걸음을 서둘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혼잡한 사람들 속에 혼자 있게 되어서야 걸음을 늦추었다. 그녀는 이미 뚜렷한 결심을 하고 있었다. 도둑질을 하느냐 그 짓을 하느냐 둘 중 하나라면 그 짓을 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는 않을 테니까. 자기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은 그리 올바른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치를 따져봤자 무슨 소용인가. 눈앞에 놓여있는 빵에 무작정 덤벼들 뿐이다. 그녀는 크리냥쿠르 거리까지 다시 올라갔다. 밤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저녁 식사 전에 바람을 쐬러 나온 기부인처럼 큰 거리를 어슬렁거렸다. 이 지역은 그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될 정도로 깨끗해져서 이제 어디든 밝게 열려 있었다. 파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마장타 대로와 교외로 통하는 오르나노 대로는 아낌없이 건물을 부수어서 예전 시문 근처에서 이 지역을 꿰뚫고 있었다. 아직도 회벽 흔적이 하얗게 남아있는 이 널찍한 가로수 길은 양옆에는 포브르프와 소니에르 거리가 붙어 있었으며 그 거리 모퉁이는 완전히 엉망으로 깎여서 음산한 창자처럼 비꼬여 서로 얽혀 있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입시시의 납부소 건물의 벽은 철거되어 외곽 대로 폭은 크게 넓혀져 있었다. 대로 복판에도 보도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양쪽에 차도가 달리고 있었으며 길 한복판에는 키가 작은 플라타나스들이 네 줄로 심어져 있었다. 그곳은 더 넓은 네거리로서 저 멀리 지평선까지 사람들이 혼잡하게 들끓는 길이 이어져 나가 마침내 그 길들은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건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새로운 고층 건물 속에 끼어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다. 정면을 조각으로 장식한 훌륭한 건물들 사이에서 거뭇거뭇하게 구멍이 나있고 창에 누더기를 떨어뜨린 계집 같은 집들이 하품을 하고 있었다. 파리에서 올라오는 사치바람에 휩쓸려 교외 지역이 비참함은 틈새가 생기고 파열되어 가면서 갑작스레 만들어진 신개발지의 공사장을 더럽히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넓은 보도의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 작은 플라타나스 가로수를 따라 걸으며 홀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가로수 길이 아득히 저 멀리까지 달리고 있는 것을 보니 더더욱 공복감이 심해졌다. 이 인파 가운데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녀의 어려운 처지를 알아차리고 슬그머니 손안에 십수점 쥐어주는 기독교 신자 하나 없다니. 그래, 여기는 너무 넓고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한없이 펼쳐져 있는 회색 하늘을 보자 그녀는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 힘이 모두 빠졌다. 저녁 노을은 파리의 오후 같은 지저분한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당장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거리 생활이 더럽게 느껴지는 색이었다. 시간이 흘러 주변이 흐려지고 저 멀리 보이는 경치는 진흙빛으로 침침해졌다. 이미 지쳐버린 제르베즈는 마침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 무리 속에 섞였다. 이 시간이 되면 새로 지은 집에 사는 모자를 쓴 귀부인들과 멋진 옷차림의 신사들, 서민들은 창백한 모습으로 아직 그 길에 남아있는 작업장의 탁한 공기 속에 삼켜져 버리고 만다. 마장타 거리와 포브르 푸아소니에르 거리가 언덕길이어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을 토해내고 있었다. 성한 마차와 상마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이륜 집마차와 유람마차 그리고 빈 짐수레가 황급히 돌아가는 가운데 작업복을 입은 무리가 자꾸자꾸 불어나서 차도를 뒤덮어버렸다. 심부름꾼이 깔꼬리를 어깨에 맨 채 걸음을 재촉하고 어깨도 나란히 큰 걸음으로 걸어가는 두 노동자는 몸짓 손짓을 섞어가며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거칠게 말을 했다. 혼자만 동떨어져서 외투에 모자를 쓰고 길을 내려다보며 보도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대여섯 명이 줄을 지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멍청한 눈초리로 걸어오기도 했다. 몇몇 사람은 불 꺼진 담뱃대를 입에 물고 있었다. 미장이들 4명이 한조가 되어 상마차에서 물통을 두들기며 마차 창문에 하얀 얼굴을 내보이며 지나갔다. 칠장이들은 페인트통을 흔들고 함석장이는 긴 사다리를 짊어지고 있는데 마치 사람들 눈을 모두 찔러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가 하면 귀갓길에 늘어진 물통장수가 상자를 짊어지고 존 왕 다고베르, 이거는 175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로 왕족을 비웃는 내용의 노래라고 하네요. 존 왕 다고베르를 조그만 트럼펫으로 연주하면서 왔다.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가슴을 쥐어 뜯는 듯한 서글픈 곡이 흘렀다. 아, 짐을 나르는 가축처럼 혹사당하여 지칠 대로 지친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가는 군중의 발소리를 연주하는 그 음악은 정말 슬펐다. 또다시 하루가 끝났다. 진정 하루는 길고 또한 너무나 여러 번 되풀이 된다. 음식을 마음껏 먹어 배를 채우고 소화시킬 사이도 없이 벌써 날은 새고 해는 높이 떠서 다시 빈곤의 굴레를 써야만 한다. 그래도 활기찬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고 힘차게 발을 구르며 저녁 식사에 이끌려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제르베즈는 사람들과 부딪혀도 무심하게 그들을 양옆으로 스쳐 지나보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지쳐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굶주림에 쫓겨서 여자에게 관심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뜻 눈을 치켰던 세탁부 여자는 자기 앞에 예전에 봉케르 호텔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작은 건물은 그 뒤로 수상쩍은 카페가 되었다가 경찰의 폐쇄 명령을 받고 지금은 사람도 살지 않는 건물이 되어버렸다. 덧문에는 지저분하게 광고가 붙어있고 문등은 부서지고 비를 맞아 아래 위에 썩어 너덜거리고 술찌개미 같은 색의 지저분한 페인트 질 위에도 온통 곰팡이 투성이었다. 주변은 전혀 변하지 않은 듯했다. 문방구와 담배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뒤에는
낮은 건물의 지붕 너머로 6층 건물의 부서진 모습이 아직도 커다랗게 황폐한 모습을 하고 하늘 높이 닿아 있었다. 다만 글랑발콩이라는 무도장만은 사라지고 없었다. 환하게 불 켜진 10개의 창이 있던 홀은 이점 설탕 공장이 되었고 칙칙거리는 전기 소리도 계속 들려왔다. 그렇지만 바로 그곳이다. 그녀가 이 저주스러운 생활을 시작한 곳은 봉케르 호텔의 그 답답하기 짝이 없는 누추한 방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서서 덧문이 부서져 매달려 있는 2층 창문을 보면서 랑띠에와 함께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둘이서 처음으로 싸우던 일을, 그리고 그가 자기를 버리고 갔을 때의 구역질나는 광경을 돌이켜 생각했다. 상관없다. 그녀는 젊었고 멀리서 보면 그녀는 즐거워 보였다. 맙소사 겨우 20년 사이에 그녀는 몰락하여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을 박대한 호텔을 바라보는 동안 기분이 나빠져서 또다시 몽마르트로 쪽으로 큰 거리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점점 어두워지는데도 어린아이들은 아직 벤치 사이의 모래더미 위에서 놀고 있었다. 사람들 행렬은 계속되고 여공들은 진열창을 기웃거리느라고 허비한 시간을 메꾸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 키가 큰 여공이 멈추어 서더니 자기 집에서 세 번째 집 앞까지 바래다준 젊은이와 악수를 하고 있었다. 오늘 밤 글랑슬랑드라폴리나 검은 공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여 하며 헤어지는 여공들도 있었다. 인파 속으로 날픈 파리꾼들이 보자기 구르미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되돌아갔다. 폐물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온 난방기구 수리공이 성안마차에 깔릴 뻔했다. 그 사이에도 조금 뜸해진 사람들 속을 모자도 쓰지 않은 여자들이 달려왔다. 화덕에 불을 피우고 다시 한번 거리까지 내려와서 급히 저녁 창거리를 사려고 하는 여공들이었다. 인파를 해치고 빵집과 방판창 가게로 뛰어들어 산 물건들을 들고 재빨리 돌아갔다. 심부름을 온 8살 정도의 계집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 키만큼이나 되는 4파운드짜리 커다란 빵을 아름다운 노란색 인형처럼 꼭 부둥켜 안고 가게 앞을 걸어갔다. 그림 간판 앞에 이르면 아이들은 5분쯤 커다란 빵을 뺨에 비비며 넋을 잃었다. 이윽고 인파는 끊어지고 사람들 무리도 뜸해졌다.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그리고 하루 일이 끝난 뒤 가스등이 환히 빛나는 가운데 이번에는 노동을 대신하여 안일과 활락이 눈을 뜨고 차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아, 그렇다. 제르베즈도 하루가 끝났다. 지나치면서 그녀를 마구 흔들던 노동자들보다 그녀가 훨씬 더 지쳐 있었다. 이대로 드러누워 죽어버려도 좋았다. 왜냐하면 이미 노동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하자면 살기에도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생을 했으니 이번은 누구 차례인가? 나야, 내 차례다. 지금쯤은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다. 정말로 하루는 끝났다. 해는 이미 넘어갔다. 밤은 길 것이다. 오 하나님, 이대로 편안하게 몸을 쭉 뻗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도구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서 앞으로 영원히 느긋하게 있을 수만 있다면, 20년 동안 몹시 피로하고 상처를 입어온 결과가 좋기도 하군. 위장이 뒤틀릴 것 같은 경련에 사로잡혀서 제르베즈는 지나간 즐거웠던 나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떠들썩하게 놀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독히 추웠던 사순절 세 번째 주 목요일에 그녀는 대단히 즐겁게 먹고 마시며 흥청거린 적이 있었다. 그 무렵 그녀는 싱싱한 노란 머리를 늘어뜨린 정말 귀여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절름발이였지만 뇌버 거리의 팔레트에서 여왕으로 불렸다. 그리고 상류사회 사람들이 탐내듯 곁눈질하는 가운데 초록잎으로 장식한 마차를 타고 큰 길을 누비고 다니기도 했었다. 진짜 여왕을 바라보는 것처럼 코안경을 쓴 신사도 몇 명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법석을 떨며 진수성찬을 먹고 아침까지 춤을 추었다. 여왕, 그렇다 여왕. 왕관을 쓰고 어깨에 쇼를 걸치고 24시간이나 시계바늘이 문자판을 2번 도는 동안에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고 굶주림에 지쳐서 시궁창에 떨어진 그 권위잃은 왕자를 찾듯이 물끄러미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들었다. 헐린 도살장이 바로 앞에 보였다. 정면이 부스져 뚫린 구멍을 통해 아직도 피의 습기로 악취가 풍기는 어두운 앞마당이 들여다 보였다. 그리고 다시 큰 거리로 내려가니 높은 회색 담백의 라리부아지에르 병원이 보였다. 그 담백 위로는 규칙적으로 창문이 뚫린 음산한 건물의 날개가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다. 그 커다란 담백 사이에 있는 하나의 문은 이 근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죽음의 문으로 틈 하나 없는 무거운 떡갈나무 문짝이 묘습 같은 엄숙함과 정적감을 풍겼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치듯 더 멀리 앞으로 갔고 큰 길을 내려가 철교가 있는 곳까지 나갔다.
볼트로 조인 튼튼한 철판의 높은 난간이 길을 막고 있었다. 다만 파리의 밝은 지평선 위에 정거장의 넓은 한 모퉁이, 석탄 매연으로 거무스름해진 커다란 지붕이 보일 뿐이었다. 그 밝고 더 넓은 공간 속에서 기관차의 기적 소리와 차량의 율동적인 진동, 갖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움직임의 메아리가 들려왔다. 그 뒤 파리발 열차가 헐떡이며 내뿜는 소리를 점점 크게 내면서 가까이서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난간에 넘쳤다가 곧 사라지는 깃털 장식 같은 흰 연기만을 보았을 뿐이다. 철교가 흔들리고 열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간 뒤에 그녀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요란한 소리가 차츰 멀어지고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열차를 그녀는 마치 배웅하려는 듯이 돌아다 보았다. 그녀는 이 방향으로는 시골이 있고 좁은 길처럼 뻗어있는 철로 저편에는 자유로운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철로 양옆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있고 그 정면과 초백질도 하지 않은 돌담과 커다란 광고가 그려져 있는 기관차의 매연 때문에 하나같이 노랗게 더럽혀진 벽면이 보였다. 아, 이렇게 출발할 수만 있다면, 이 비참하고 고뇌에 찬 집들을 내팽개치고 저 멀리 가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새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녀는 철판에 붙여놓은 광고를 멍하니 읽었다. 온갖 색깔의 광고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 깨끗한 파란색 광고는 잃어버린 암캐를 찾는데 사례금 50프랑을 건 내용이었다. 틀림없이 무척이나 귀여움을 받던 짐승의 모양이다. 제르베즈는 다시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연기처럼 짙은 안개 속에서 가스등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츰 겉모양이 흐려지고 어두워져 가던 긴 가로수 길도 가스등이 켜지고 뚜렷이 밝게 드러나고 다시 길게 뻗어서 밤을 꿰뚫고 저 멀리 지평선의 어둠 속까지 이어졌다. 거센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더니 달도 없는 무한히 넓은 하늘 아래 저 먼 곳까지 조그만 불빛이 내달리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 큰 길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 차례로 늘어선 술집과 변두리 캬바레, 선동자들이 첫 술잔을 돌리고 요란한 웃음소리 속에서 흥겹게 난잡한 춤을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꽤 두툼한 두주치 급료 덕분에 술꾼들이 보도에 가득 모여 축포를 쏘아댔다. 공기 속에도 유흥이, 못된 유흥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점화라고 할까? 더는 아니었다. 싸구려 음식점 안쪽에서는 모두들 열심히 뱃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마다 입안에 음식을 가득히 문 채로 낄낄거리며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술집에서는 주정뱅이들이 어느새 해 벌리고 손짓과 몸짓으로 무엇인가 찌끄리고 있었다. 제기랄 무척 시끄럽다. 끊임없이 날카롭고 굵은 목소리가 보도의 발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이봐, 한잔 하러 왔나? 이리 오게. 게으름뱅이 내가 한 병 낼게. 아니 폴린 아니야. 야, 그냥 즐기자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술냄새와 코넷 소리가 느슨하게 퍼졌다. 큰 미사대의 성당처럼 환하게 불을 켜놓은 콜롱보 영감의 목노주점 앞에는 행렬이 이루어졌다. 피르먹을 마치 장엄한 미사 같군. 떠드는 녀석들은 가게 안에서 성가대 가수 같은 얼굴로 두보를 부풀리고서 뚱뚱한 배를 불쑥 내밀며 노래하고 있으니 말이다. 성스러운 월급날을 축하하고 있다. 정말 사랑스러운 성인이라니까. 분명히 천국에서는 이 성인이 금고를 맡아야 된다. 다만 배우자를 데리고 나온 연금생활자들은 초저녁 분위기가 어떤가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내저으며 오늘 밤 파리에 수많은 주정뱅이들이 나타나리라고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게다가 밤은 이런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척 음산하게 죽은 듯이 얼어붙었고 다만 큰 길에 늘어선 불의 행렬만이 하늘 곳곳을 꿰뚫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목노주점 앞에 꼼짝 않고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수만 있으면 한 잔 마시러 들어갈 텐데 한 잔이라도 하면 텅 빈 배가 잠시 진정은 되겠지. 아, 언젠가는 질리도록 실컷 마신 적도 있었다. 그런 것도 즐거운 추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주정뱅이 제조기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기 불행의 원인이 그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만일 돈이 생기면 브랜디를 실컷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몽상하기도 했다. 그러자 머리털이 쭈빗 서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캄캄한 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자, 좋은 시간이 되었다. 만일 사람들이 떠들썩한 즐거움을 누리는 속에서 죽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어 상냥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지. 더구나 남들이 아기처럼 먹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해서 자신의 줄인 배가 불러오는 것도 아니니 더욱 그렇다.
그녀는 조금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로수 밑에는 한층 더 진한 어둠이 감돌고 있었다. 길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어쩌다 보여도 아주 급한 걸음으로 지나쳐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흥청거리는 소음이 어렴풋이 들리는 인기척 없는 넓고 어두운 보도에 여자들이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윈 그녀들은 작은 플라타나스처럼 몸을 움츠리고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마침내 어슬렁거리며 걷기 시작하여 얼어붙은 땅에 헌 구두를 끌며 10걸음쯤 가서 다시 땅에 달라붙은 것처럼 멈추었다. 그 가운데 한 여자는 몸집이 크고 팔다리는 가늘었는데 그 터질 듯한 커다란 몸통을 검은 비단옷 누덩이에 감싸고 노란 스커프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 키다리에 말라깡이 여자도 있었다. 그녀는 모자도 안 쓰고 하녀들이나 쓰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 밖에도 짙은 화장을 한 노파와 넉마주의도 죽어가지 않을 정도로 더럽고 추한 옷을 입은 아가씨도 있었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잘 몰라서 그 여자들의 흉내를 내어 방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녀 같은 감상이 그녀 가슴을 저었다. 부끄러운지 어떤지도 모르고 악몽 속을 헤매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15분쯤 서 있었다. 남자들이 줄줄이 지나갔지만 돌아보지 않고 지나쳤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녀가 스스로 움직여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휘파람을 불고 있는 사내에게 다가가서 목맨 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세요, 내 말 좀. 그 남자는 그녀를 곁눈질로 힐끗 보더니 더 세게 휘파람을 불며 가버렸다. 제르베즈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계속해서 달아나는 저녁 식사를 악착스럽게 뒤쫓아가면서 그 혹독한 남자 사냥에 자신의 배고픔도 잊을 정도였다. 그녀는 시간과 장소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헛걸음을 쳤다. 주위에서는 검은 그림자 같은 여자들이 말없이 나무 밑을 거닐며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귀신처럼 느린 걸음으로 어둠 속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다. 가스등 불빛 아래를 지나가자 그 창백한 얼굴이 뚜렷하게 갑자기 나타났다. 하지만 바로 어둠에 빠져 다시 자취를 감췄다. 어둠 속에서 치마의 하얀 줄무늬를 흔들거리면서 그녀들은 보도의 암흑에 오싹할 정도로 매력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남자들은 부르는 대로 발걸음을 멈추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하다가 다시 장난질을 치면서 걷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에는 조심스럽게 자기 몸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자 뒤에서 10걸음쯤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다. 거칠게 서로 속삭이고 소리를 낮추어 말다툼을 하고 사나운 소리로 값을 깎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제르베즈는 외곽의 큰 길에 끝없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듯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둠 속에서 여자들이 서 있는 광경을 보았다. 20걸음마다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줄은 한없이 계속되어 파리 전체를 뒤덮었다. 그녀는 사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화가 나서 자리를 바꾸어 이번에는 클리냥쿠르 거리에서 샤펠 거리 쪽으로 걸어갔다. 여보세요, 내 말 좀. 그러나 남자들은 지나쳐버렸다. 그녀는 허물어진 건물 잔해가 아직도 피비린내 풍기는 도살장에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옛 봉케르 호텔의 음산한 몰골에 잠시 시선을 던졌다. 라리 부아지에르 병원 앞을 지나면서 건물 앞쪽에 창백하고도 조용한 빛으로 마치 죽음을 앞둔 병자를 지켜보는 종야등처럼 불빛이 환하게 밝혀진 창의 수를 기계적으로 헤아려 보았다. 그녀가 철교를 건널 때 열차가 절망적인 기적 소리로 대지를 뒤흔들고 공기를 찢듯 어스렁거리며 지나갔다. 오, 밤에는 어째서 이처럼 모든 것이 서글프게 보일까? 그녀가 뒤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을 때 좀 전에 보이던 것과 같은 집들이 가로수 길을 따라 여전히 늘어서 있었다. 그녀는 10번이고 20번이고 쉬지 않고 되풀이해서 오가며 단 1분도 벤치에 앉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틀렸다.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나 멸시를 당하고 보니 한층 더 부끄러웠다. 그녀는 병원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도살장을 향해 올라갔다. 도살당한 짐승이 피비린내를 풍기는 앞마당으로부터 누가 사용했는지 모를 이불 속에서 죽음이 사람을 뻣뻣하게 만드는 병원의 창백한 큰 방까지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산책로였다. 그녀의 삶은 그 두 곳 사이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여보세요, 내 말 좀.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땅에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에게 말을 걸었음을 깨달았다. 가스등 쪽으로 다가가자 흐릿했던 그림자가 차츰 오므라들어 확실하게 보였다. 크고 땅딸막하고 괴상할 정도로 둥근 그림자의 배와 가슴, 허리가 누운 채 둥실 떠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심하게 발을 절었기 때문에
땅에 비치는 그림자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제주를 넘는 것 같았다. 꼭두각시 놀이였다. 가스등에서 떨어져 나가자 꼭두각시 인형은 점점 더 커지며 거인이 되어 큰 길로 가득히 퍼지면서 나무와 집에 부딪히며 절을 했다. 맙소사,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무섭다니. 그저는 이때처럼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래도 가스등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림자가 추는 난잡한 춤을 눈으로 뒤따르며 바라보았다. 아, 나는 이렇게 예쁜 매춘부와 나란히 걷고 있구나. 이 무슨 꼴이람? 이러니 남자들이 달아날 수밖에.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지나가는 남자의 등에 대고 중얼거리듯 불러보는 수밖에 없었다. 여보세요, 내 말 좀. 그러는 동안 땅에 어둠이 깔렸다. 거리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싸구려 식당은 문을 닫았고 술집 가스등은 점점 붉어졌으며 그곳에서 주정뱅이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농담은 말다툼으로 변하더니 다시 주먹다짐으로 바뀌었다. 누더기를 걸친 큰 사나이가 너 같은 놈은 때려 죽이겠다. 뼈다귀에 번호를 붙여주마 소리치고 있었다. 어느 아가씨가 무도장 문 앞에서 애인의 멱살을 잡고 더러운 쇄골 병든 돼지 하며 욕설을 퍼붓자 애인은 다른 말은 찾지 못한 채 남의 일에 참견마를 되풀이했다. 취하면 밖에 나가서 주먹다짐을 하고 싶어지고 그 험악한 모습에 몇 안 되는 행인들은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싸움이 있었는데 주정뱅이 한 사람이 벌렁 낮아빠지고 상대방은 셈을 끝냈다며 커다란 구두를 질질 끌면서 도망쳐버렸다. 여러 패거리들이 쌍스러운 노래를 큰소리로 불렀다. 아주 조용해졌다가 때로 그 정적을 깨고 주정뱅이가 토하는 소리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2주일마다 받는 봉급날의 난장판은 언제나 이 모양으로 끝났다. 6시간 전부터 그렇게도 힘차게 흐는 포도주는 이제 포도 위까지 넘쳐 흐리려 했다. 오, 굉장한 폭발이야. 포도 한가운데 토사물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밟지 않으려면 뛰어넘어야 하겠다. 정말 이 동네는 깨끗해. 아침 청소를 끝낸 이곳을 외국인이 보기라도 하면 파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겠지.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 주정뱅이들은 그따위 걱정은 하지 않는다. 유럽은 아무르면 어떤가 빌어먹을. 주머니에서 단도가 튀어나오고 잔칫날 같은 하루도 피바다가 되어 끝난다. 여자들은 종종 걸음으로 걷고 남자들은 늑대의 눈철로 어슬렁거린다. 밤의 어둠은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부풀어 올라 점점 짙어졌다. 제르베즈는 여전히 걷고 있었다. 끊임없이 걸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발을 절뚝거리며 길을 오갔다. 졸음이 몰려와서 발의 움직임에 따라 꾸벅거렸다. 그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100걸음쯤이나 걸어와 있었다. 선체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지쳐버린 두 다리는 구멍이 뚫린 헌 구두 속에서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이미 감각을 잃었다. 그토록 그녀는 지치고 속이 비어 있었다. 그녀 머리에 떠오른 마지막 뚜렷한 생각은 지금쯤 마침 그 타락한 딸이 아마 굴요리라도 먹고 있겠지 였다. 곧이어 모든 것이 멍하니 흐려져 버렸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생각을 하려면 몹시 애써야만 했다. 그리고 당장의 생명이 꺼질 듯한 순간에 오직 한 가지 남아있는 감각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죽도록 모진 추위뿐이었다.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이라도 확실히 이렇게 춥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가 무거운 머리를 천천히 쳐들었을 때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 얼굴을 때렸다. 흐릿한 하늘에서 마침내 내리기 시작한 눈이었다. 가벼운 바람을 타고 차디찬 눈이 소용돌이 치면서 내렸다. 사흘 전부터 올 것 같은 눈이었다. 때마침 이 순간에 내렸다. 제르베즈는 첫 돌풍에 눈을 번쩍 뜨고 한층 더 빨리 걸었다. 뛰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들 어깨에 벌써 눈이 하얗게 쌓였다. 그때 나무 밑을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를 보고 그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여보세요, 내 말 좀. 그 남자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들은 것 같지 않았다. 남자는 손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적선 좀 베풀어 줍시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았다. 아, 맙소사, 그들은 여기 있었다. 벌이 영감은 구걸을 하고 구포 부인은 몸을 팔 손님을 찾으면서 두 사람은 어처구니가 없어 멍하니 서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악수를 할 수도 있었다. 이 늙은 직공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용기를 못 내고 밤새도록 어슬렁거리다가 처음으로 불러 세운 사람이 자기처럼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인 여자였던 것이다. 하나님, 가엾지 않습니까? 50년이나 죽도록 일한 끝에 거지가 되다니. 구두도로 거리에서 가장 솜씨 좋은 세탁장이로 대단한 칭찬을 듣던 이 여자가
도랑가에서 쓰러져 죽게 되다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바라보았다. 그 뒤 아무 말도 없이 저마다 살을 내는 눈보라 속으로 떠났다. 이제 진짜 폭풍이었다. 널찍하게 열린 공간 한가운데서 마치 하늘 내 기퉁이에서 한꺼번에 눈가루가 흩날려 내리는 것만 같았다. 단 10발자국 앞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날리는 눈가루 속에 잠겨버렸다. 마을도 사라지고 큰 거리도 죽은 것 같았다. 마지막까지 치여있던 사람들이 딸꾹질 소리 위에 폭풍이 침묵의 하얀 덮개를 씌워버린 것 같았다. 제르베지는 눈도 안 보이고 길도 어딘지 모른 채 몹시 고생하면서 여전히 걷기만 하다가 나무 하나하나를 더듬으면서 겨우 방향을 찾았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감에 따라 꺼져가는 횃불처럼 가스등들이 파릇한 공기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내거리를 가로지르려 했을 때 갑자기 꺼져버렸다. 이제 그녀는 하얀 회오리 바람 속에 말려들었고 그녀에게 길을 인도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발 아래 땅은 희미하게 빛날 뿐 바닥이 미끄럽기만 했다. 회색 담벽이 그녀를 막았었다. 그녀가 망설임에 주위를 둘러보니 이 얼음의 장막 뒤에는 한없이 큰 거리, 한없는 가스등 행렬, 잠들어 있는 파리에 어둡고 인기척 없는 무한한 세계가 있었다. 제르베지는 변두리 큰 길과 마장타 거리, 오르나노 거리가 교차하는 곳에 다 그대로 땅바닥에 드러누울 꿈을 꾸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려봤다. 그녀는 발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렸으나 눈발이 앞을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그 발소리는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그녀가 확인할 사이도 없이 멀어졌다. 남자의 넓은 어깨가 춤추듯 흔들리는 검은 점처럼 안개 속에 잠기는 것이 보였다. 아, 저 남자야. 그를 놓치면 안 돼. 그녀는 더 힘차게 달려가 그 남자를 따라잡고 작업복을 붙잡았다. 여보세요. 내 말 좀. 그 남자가 돌아보았다. 구제였다. 이제 제르베지는 금주둥이를 낚았다. 그러나 그녀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지? 이것은 마지막 일격이나 다름없었다. 대장작이 발밑에 몸을 던지고 시문을 어슬렁거리는 싸구려 매춘부처럼 창백한 얼굴로 애걸하는 꼴을 보이고 말았다. 그것도 가스등 아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우스운 그림자가 정말 만화처럼 눈 위에서 장난치는 모습을 보았다. 주정뱅이 여자의 모습이었다. 맙소사, 빵 한 조각도 포도주 한 방울도 뱃속에 들어있지 않은데 주정뱅이 여자로 오해받다니. 모두 그녀의 잘못이다. 왜 그녀는 취했는가? 물론 구제는 그녀가 술을 마시고 방탕한 짓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한동안 구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깔끔한 노란 수염에는 눈이 데이지 꽃잎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구제는 제르베즈가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을 치자 그녀를 붙잡았다. 이리로 오세요. 그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구제는 앞서서 걸었다. 제르베즈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고요한 거리를 지나 벽을 따라 소리 없이 걸었다. 가엾은 구제의 어머니는 심한 류머티즘으로 지난 10월에 세상을 떠났다. 구제는 여전히 네브 거리의 조그만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살았다. 그날은 부상을 입은 동료를 간호하고 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램프에 불을 붙이고 청계참에서 부끄러운 듯이 서 있는 제르베즈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와요. 첫 번째 방은 구제 어머니의 방으로 그녀가 쓰던 대로 경건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창가 의자에는 자수틀이 놓여 있고 그 옆의 커다란 팔걸이 의자는 레이스 뜨는 늙은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침대는 깔끔히 정돈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무덤에서 빠져나와 아들과 하룻밤을 자기 위해 돌아온다면 그곳에서 잘 수도 있을 정도였다. 그 방에서는 어떤 명상적인 분위기와 진지하고 선의로 가득 찬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다. 들어와요. 대장장이는 한층 높은 소리로 되풀이해 말했다. 그녀는 대단히 큰 장소에 들어가는 소녀처럼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구제는 죽은 어머니 방에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인지 창백한 얼굴로 몹시 떨었다. 두 사람은 누가 발소리라도 들을까봐 부끄러워서 그 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는 제르베지를 자기 방에 밀어넣고서 문을 닫았다. 그러자 그는 마음이 편해졌다. 그곳은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좁은 방으로 화숙방처럼 흰 커튼을 갖춘 작은 쇠 침대가 있었다. 단지 벽에는 여전히 오래된 그림이 잔뜩 붙어 있었고 그 그림은 천장까지 닿아 있었다. 제르베즈는 이렇게 깨끗한 곳에 발을 내디딜 용기가 나지 않아서 등잔불을 멀리 던졌다. 그러자 구제는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아무 말 없이 거의 두 팔로 제르베즈를 꼭 껴안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을 잃고 중얼거렸다. 오 하나님 앞소서, 오 하나님 앞소서. 코크스 가루에 덮인 난로가 아직도 타고 있었다. 돌아왔을 때 먹으려고 대장장이가 식지 않게 놓아둔 남은 스튜가 제 바지 앞에서 끓고 있었다. 따뜻한 온기에 얼어붙은 감각을 되찾은 제르베즈는 그 작은 냄비 속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면 네 발로 기기라도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구제는 이미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구제가 스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빵을 자르고 포도주를 그녀에게 따라주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오, 당신은 정말 친절해요. 고마워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말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포크를 잡아서나 너무 떨려서 떨어뜨리고 말았다. 배고픔이 심하게 목을 졸라 늙은이처럼 머리가 떨렸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움켜쥘 수밖에 없었다. 첫 감자를 입에 쑤셔넣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커다란 눈물방울들이 볼을 따라 흘러서 빵 위에 떨어졌다. 그녀는 한없이 먹었다. 숨을 가쁘게 쉬고 턱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눈물에 젖은 빵을 개걸스럽게 먹었다. 목이 메이지 않도록 구제는 강제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러자 작은 유리잔이 그녀 이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다. 빵을 더 먹겠어요?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울면서 예 했다가 아니요 했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아 하나님, 사람이 죽어갈 때 먹는 것이 이 얼마나 기쁘고 또 슬픈 일인지.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겨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램프 불빛 아래서 그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 정말 나이 들고 늙었군. 방 안의 온기가 머리와 옷에 묻은 눈을 녹여 줄줄 흘러서 그녀는 흠뻑 젖었다. 흔들리는 가엾은 머리는 회색으로 변했고 바람에 휘날린 회색머리 다발이 헝클어져 있었다. 목은 어깨 속에 묻혀버리고 마찬가지로 몸집은 울고 싶을 정도로 흉하고 뚱뚱했다. 구제는 그녀가 아직 젊던 시절 다림질을 하면서 아기처럼 접힌 목주름이 마치 귀여운 목걸이처럼 보이던 시절 그들의 사랑을 생각했다. 그 시절 그는 몇 시간씩 그녀를 훔쳐보았으며 그녀를 보기만 해도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그녀는 제철 공장으로 그를 찾아왔었다. 그가 쇠를 두들기고 쇠망치가 움직이는 속에 있는 동안 그들은 큰 기쁨을 맛보았었다. 그때 그는 이 여자를 방 안에 끌어들이고 싶어서 밤만 되면 얼마나 베개를 물어뜯었던가. 아, 만일 그녀를 안았다면 이 여자의 몸을 부셔뜨렸을 것이다. 그토록 그녀가 탐났었다. 이제 그녀가 그의 것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빵을 다 먹고 냄비 밑바닥에 눈물을 닦았다. 큰 눈물방울이 소리도 없이 음식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제르베즈가 일어섰다. 그녀는 식사를 끝마쳤다. 구제가 자기를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머뭇거렸다. 그러고 나서 남자의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다고 믿고 그녀는 블라우스에 손을 가져가 첫 단추를 벗겼다. 그러나 구제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두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제르베즈 부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맹세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구제씨. 그녀는 남자가 무릎 꿇은 것을 보고서 당황하여 소리쳤다. 안 돼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난 당신 때문에 너무나 괴롭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사랑하는 감정은 두 번 가질 수 없다고 되풀이해 말하자 그녀는 더욱더 절망했다. 안 돼요, 안 돼. 이제 나는 싫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발 일어나세요. 무릎을 꿇을 사람은 나예요. 그는 일어섰다. 그는 몹시 떨고 있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에게 키스해도 되겠소? 그녀는 놀람과 감동으로 뒤범벅이 되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맙소사. 그녀는 그의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다만 입술만 내밀었다. 우리 사이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르베즈 부인.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 우정은 이게 전부예요. 안 그래요? 그는 제르베즈의 이마 위에 그리고 그 위에 늘어져 있는 회색 머리 타래 위에 입맞춤했다. 어머니가 죽은 뒤로 그는 누구에게도 입맞춤한 일이 없었다. 그의 좋은 여자친구 제르베즈만이 그의 생활 속에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렇게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뒷걸음질을 치서 침대에 가로 쓰러져 목구멍이 갈라지도록 흐느껴 울었다. 제르베즈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상태로 다시 만나니 너무나 슬프고 가련했다. 그녀는 외쳤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구제씨. 나도 당신을 무척 사랑해요. 아, 그럴 수 없어요. 알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우리 둘 다 질식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녀는 구제 어머니 방을 지나서 다시 한 길로 뛰쳐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구트도어로 거리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보슈가 줄을 당겨 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은 아주 캄캄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 속으로 들어서는 기분으로 들어갔다. 밤마다 이 시간이면 텅 비고 황폐한 현관문은 짐승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옛날에는 이런 병령의 해골 구석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일도 있었다. 그 시절의 그녀는 그토록 귀머거리였고 벽 저편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지독한 절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그날부터 그녀의 전락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렇다. 노동자들이 사는 이처럼 단단하고 하잘것없는 집에서 겹쳐 살면 불행해야만 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가난의 콜레라에 걸렸다. 그날 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은 듯했다. 다만 오른쪽에서 보슈 부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뿐이고 왼쪽에서는 랑떼와 비르지니가 눈을 감고 잠들지 않은 채 몸을 녹이고 있는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렸다. 앞마당에서는 그녀는 정말로 묘지 한복판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눈이 땅바닥에 창백한 정사각형을 그려놓았다. 높다란 건물의 정면은 짙은 회색으로 불빛 하나 없이 폐의 벽처럼 치솟아 있었다. 주위와 굶주림에 굳어버린 동네가 통째로 눈 밑에 잠긴 듯했다. 제르베즈는 검은 도랑물을 건너가야 했다. 염색 공장에서 흘러나온 이 물 웅덩이는 수증기를 피우면서 흰 눈 속에 진흙 바닥을 이루었다. 그것은 진정 그녀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물빛이었다. 예전에는 엷은 푸른색과 장밋빛의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둠 속을 7층까지 올라가면서 그녀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뼈에 사무치는 쓰리선 웃음이었다. 그녀는 지난날 자신이 품었던 이상이 생각났다. 그것은 마음 편하게 일하고 날마다 빵을 먹고 잠자기가 깨끗한 방을 갖고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고 얻어맞는 일도 없이 자신의 침대에서 죽어가는 것이었다. 정말 어림없다. 우습다. 어찌나 잘 이루어졌는지. 그녀는 이제 일을 하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으며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잠을 잤다. 그녀 다른 남자 뒤를 쫓아다니고 게다가 그녀는 남편에게 맞고 산다. 남은 것은 이제 거리에서 죽는 일뿐이다. 그것도 방으로 돌아가 창에서 몸을 내던질 용기만 있다면 당장 죽을 수 있다. 그녀가 언제 3만 프랑이나 되는 연금을 갖고 싶다든가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부탁한 적이 있는가? 아, 그렇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겸손하게 살아봐도 결국은 얻는 것이 없다. 빵도 잠자리도 없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그런데 제르베즈를 더욱 씁쓸하게 한 것은 20년 동안만 다림질을 하고 시골로 은퇴하겠다던 멋진 희망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그래, 그녀는 시골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페르라쉐르 묘지의 지푸른 잔디박 한 구석이면 그녀는 충분했다. 제르베즈는 복도에 들어서자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그녀의 가엾은 머리가 돌아버렸다. 사실 그녀의 큰 괴로움은 대장장이와 영원히 작별했기 때문이었다. 그들 사이는 끝났다. 그들은 다시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괴로운 생각들이 줄줄이 떠올라서 그녀 머리를 완전히 부셔뜨렸다. 지나치다가 비자른의 방을 들여다보니 죽은 랄리가 이제야 겨우 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표정으로 영원히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은 행운을 가지고 있었다. 바주주 영감의 문에서 한 줄기 불빛이 새어나와 제르베즈는 랄리와 똑같은 여행길을 택하고 싶어 맹렬한 기세로 영감의 방에 들어갔다. 익살스러운 바주주 영감은 오늘 밤 특별히 좋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있었다. 몹시 취한 그가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바닥에 쓰러져 코를 골고 있었다. 그래도 영감은 분명히 좋은 꿈을 꾸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면서도 배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등잔불이 헌 옷과 구석에 뒹굴고 있는 찌그러진 검은 모자, 이불 끝으로 무릎에 끌어덮은 검은 망토를 비추었다. 그 모습을 본 제르베즈는 갑자기 울부짖었다. 그 소리에 바주주 영감이 눈을 떴다. 제 얘기를 문 좀 닫아 추워. 아니 당신이 무슨 일이죠? 뭘 원하오? 그러자 제르베즈는 두 팔을 내밀고 자신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그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네, 나를 데려가세요. 이젠 지긋지긋해요. 제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지난 일은 언짢아 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서니까요. 맙소사, 사람은 자기가 준비되었다는 걸 몰라요. 아, 그래요. 언젠가 그곳에 간다면 기쁘죠.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큰 소리로 감사할게요. 그리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욕망으로 온몸을 떨며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제까지 남자의 발에 매달려 이처럼 몸부림을 쳐본 일이 없었다. 바주주 영감은 불거스름한 얼굴에 입은 일그러지고 살갗도 무덤을 파는 흙먼지로 더러웠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습이 태양처럼 아름답게 빛나 보였다. 그러나 영감은 아직 잠이 덜 깨어 제르베즈가 무슨 짓궂은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봐요. 그가 중얼거렸다. 사람을 놀리지 마시오. 데려가 주세요. 제르베즈는 더욱 열렬히 되풀이해서 말했다. 기억해 보세요. 어느 날 밤에 내가 칸막이를 두드렸던 일 말이에요.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었지만 정말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손을 주세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데려가서 재워주세요. 움직이지 않을 테니. 아, 소원은 그것뿐이에요. 영감님을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 바주주 영감은 언제나 여자에게 상냥한 편으로 자기에게 열이 난 여자를 뿌리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무척 늙었지만 이렇게 상기된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당신 말이 정말 맞아요. 그는 확신 있는 태도로 말했다. 오늘도 난 여자를 셋이나 처리했지만 그녀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만 있었다면 나한테 웃돈을 두둑하게 주었을 것이요. 그런데 다만 부인, 이런 일은 그렇게 간단히 할 수는 없어요. 데려가 줘요. 데려가 줘요. 제르베즈는 여전히 소리쳤다. 나는 떠나고 싶어요. 부인, 그 전에 약간의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요. 꽤 알겠소? 그리고 그는 마치 혀라도 삼킬 듯한 소리를 목소리에 목구멍에서 내며 스스로 멋진 농담이라 생각하고 싱글거렸다. 제르베즈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 영감은 그녀를 위해 더 이상 할 일이 없단 말인가?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더미 위에 몸을 내던지며 음식 먹은 것을 후회했다. 아, 이럴 수가. 가난도 그리 빨리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는 모양이다.